오신몽 하드보일드 느와르 장편 소설 대련 3화 변화 3-1 2012년 3월 요란한 봄비가 내리는 인천공항 대기실. 재영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대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 떠 있었다. 속보에 쌓인 작고 붉은 얼굴, 작디 작은 입을 삐죽이는 모습에 재영은 절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철재였다. 아직 출발 안 했지? 7시 비행기야. 근데 비 진짜 장난 아니다. 바람도 태풍처럼 불고 여기도 좀 오긴 하는데 애들은 먼저 다 들어왔어. 며칠 더 있다 오지. 아니야, 일주일이나 더 있었잖아. 그리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그래, 조심히 와라. 나도 너한테 할 말 많다. 알았어. 아, 그리고 창란젓 챙겼다.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건 네 몸보다 중요하다. 다쳐도 그건 무사히 가져와라. 그래, 많이 처먹어라 이놈아. 전화를 끄는 재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활주로 위로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내리꽂혔다. 이 비에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는 있을까? 재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대련 외곽의 한 의료시설. 빗속을 뚫고 트럭 한 대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트럭 적재함에는 검은 봉투에 담긴 시신팩들이 실려 있었고 직원들이 우비를 뒤집어 쓴 채 몰려나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 유독 복부가 불룩하게 솟은 팩이 시선을 끌었다. 시신들은 곧장 거대한 냉장 창고로 옮겨졌다. 그곳엔 이미 수십 구의 방부 처리된 시신들이 살아있을 때의 표정을 간직한 채 각기 다른 자세로 전시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뻗은 채 굳어 있었다. 죽음은 멈췄지만 그 형상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기괴했다. 한편 같은 시각 북경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고요한 실내,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이 떨어지는 가운데 창가에 서 있는 묘령의 여인이 있었다. 빛나는 실크 드레스를 걸친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뒤편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물건은 공장으로 이송했습니다. 아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가볍게 입술을 열었다. 아니,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해. 말끝에 칼날이 묻어 있었다. 감히 태자의 씨를 받으면 조각조각 썰어내서 세상이 다 보게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앙칼지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해방감이 배어 있었다.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태자가 품었던 여자를 질투했다. 그 여자가 남긴 피가 훗날 자신들의 권력을 갉아먹을 씨앗이 될까? 늘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욕망의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증오라는 이름의 쾌감이 그녀의 광기와 손을 잡고 있었다. 태자도 봐야 해. 그년 뱃속에 있던 자기 씨를 말이야.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흐릿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썩은 씨앗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비슷한 시각 대련 중심가.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고급 유흥주점의 밀실. 아생과 그의 패거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술기운 대신 음울한 정적이 맴돌았고 낮게 흐르는 음악조차 긴장감에 눌려 들리지 않는 듯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공안 하나가 들어섰다. 그는 미처 앉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선 자세로 아생 앞에 섰다.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를 미루시는 것이 어떨지요? 공안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방 안의 공기가 어깨를 짓눌리는 듯한 긴장감이 그의 뒷덜미를 타고 흘렀다. 아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두 눈을 치켜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충분히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이어지는 말엔 기묘한 의식 같은 냄새가 배어 있었다. 꽃을 피울 시기는 정해져 있다. 그분의 뜻이 그러하다. 공안은 땅에 발이 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경고하고 있었다.
숨을 삼키며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분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마땅히 그래야지요. 수사는 제가 어떻게든 맡겠습니다. 그는 더는 그 방에 머물 수 없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그의 등을 밀어냈고 마치 도망치듯 문을 나섰다. 공안이 사라지자 아생은 천천히 부하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꽃을 피우기 좋은 날이다. 사냥을 시작해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부하들의 눈빛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잔혹한 살기가 쏟아지는 봄비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재영은 비행기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예정보다 길어진 비행에 짜증이 밀려왔고 그는 불편한 몸을 이리저리 틀어보았지만 좀처럼 자세가 잡히지 않았다. 벌써 대련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도 바깥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윽고 기내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기상 악화로 인해 목적지를 변경, 청도로 회항한다는 소식이었다. 승객들이 술렁였고 재영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터미널 한쪽에 기대어 철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련 날씨가 안 좋아서 청도에서 대기하다가 대련으로 간대. 말끝에 묻어난 피곤함을 듣고 철제가 대답했다. 그러게. 여기도 날씨 장난 아니야. 내일 올 걸 그랬네.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안 되면 하루 자고 내일 가든지 할게. 그래. 혹시 이따 출발하게 되면 전화해라. 공항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뭘 와?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여기 상황이 좆같아. 뭔 일 있어? 재영의 물음에 철제는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다. 만나서 얘기할게. 좀 심각해. 재영은 그 말에 찜찜함이 밀려왔지만 애써 무시한 채 담담히 말했다. 알았어. 출발하면 전화할게. 통화를 마친 그는 청도 공항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센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보였다. 한편 전화를 끄는 철제는 호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물었다. 텔레비전 소리는 줄여둔 상태였고 욕실 문이 열리며 수건을 몸에 두른 성민이 나왔다. 물기를 툭툭 털며 나선 성민은 맨몸 그대로 철제 옆으로 몸을 던졌다. 침대가 출렁이며 담배 끝에서 재가 떨어지자 철제가 정색하며 입을 열었다. 야, 에이 담배가. 성민은 힐끔 그를 바라보았고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재영이 전화 왔어? 도착했대? 지금 청도래. 날씨 때문에 회항했대. 대기하다가 출발하면 전화하라고 했어. 데리러 가야지. 성민은 대답 없이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철제의 가슴께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낮은 숨결이 쇄골 아래로 스며들었다. 위험하잖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철제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왜? 잡혀 죽을까봐? 그 순간 성민의 표정이 굳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눈빛이 단숨에 식으며 차가운 유리처럼 변했다. 그런 농담 하지 마. 철제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진짜. 크크크. 쓸데없는 소리 하지 좀 마. 성민은 등을 돌려 누우며 낮게 중얼거렸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 없으면 누구랑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찾은 건데. 철제는 그 말에 한숨을 내쉬며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짓눌러 끄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뉴질랜드는 꼭 가야지. 거기 가서 남들 눈치 안 보고 살자. 그는 돌아누운 성민의 뺨을 조용히 감싸고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이 이어지는 그 눈빛 사이로 짧지만 절실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클라우드 펀드 텀블벅에서 대련을 후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